그 남자는 도대체 왜 그럴까? 영어 제목이 크게 써있죠. Why does he do that? 그 남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 요 남자인데 사실 얼굴이 고릴라인가요? 네.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러면서 작은 글씨로는 화를 잘 내는 강압적인 남자들의 내면 세계. 사실 이 책, 아무래도 뭐 우리가 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책을 고르지는 않으니까요. 이 책은 이제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렇게 증정본으로 온 책인데요. 저한테 증정본으로 온 여러 책들 중에 정말 손이 가지 않는, 일단 뭐 제가 남자기는 하지만 제가 여자였다면 그 남자는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제목이 끌리지만 제가 남자기 때문에 이 제목도 별로 끌리지도 않았고, 또 화를 잘 내는 강압적인 남자들의 내면 세계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게 뭐 어떤 책일까 잘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책 표지나 이 디자인이 잘 끌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무려 책이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굉장하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른 어떤 먼저 손이 가는 책들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집어든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었어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이 책을 왜 이제야 봤을까? 내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계속 했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학대하는 남자들의 심리를 파헤친 그런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런디 벤 크로포트라는 사람인데요. 자, 날개에서 이 저자에 대한 소개를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7년 동안 가족폭력과 함께 학대하는 남자들의 행동을 연구해온 미국 최고의 전문가다. 학대하는 남자들을 위한 미국 최초의 프로그램인 이머지의 공동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매사추세츠에서 여러 주의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그냥 뭐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뭐 관련된 공부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어떤 기회에 학대하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면담 혹은 상담, 교육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아주 기초부터 처음부터 그런 어떤 학대하는 남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학대하는 남자들 심리를 이제 고민해오고 이렇게 그들을 만나서 나름의 어떤 생각을 정리한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인 전문가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분야를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복지 같은 분야를 공부하지 않으시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신 분들의 책에는 약간은 좀 그런 어떤 전문가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이 또 그렇습니다. 심리치료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왜곡된 어떤 생각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론 틀에서 학대하는 남자들을 오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심하게 집어내고 있습니다. 학대하는 남자,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의 주변을 둘러본다면 학대하는 남자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대하는 남자들은 누구냐? 또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학대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주 체계적으로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학대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목차를 좀 보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요 가학적 사고의 본질이다. 그래서 1장에선 그들이 그토록 노력해서 만들어낸 미스테리, 2장에서는요 학대하는 남자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 3장에서는 학대하는 남자의 심리, 그리고 여기 4장에서는요 학대하는 남자들의 대표적인 유형, 이래서 대략 10 유형을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는 남녀관계에서 학대하는 남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는데요. 자, 5장에서는 학대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6장에서는 학대하는 남자들의 일상생활은 어떻고, 7장에서는 학대하는 남자와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8장에서는요 학대하는 남자와 중독,
그리고 9장에서는 학대하는 남자와 헤어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3부는 학대하는 남자의 세계. 그래서 10장에서는 부모로서 이런 남자들은 어떤지, 11장에서는 학대하는 남자들과 그들의 조력자들, 그 주변에는 학대하는 남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요. 12장에는 학대하는 남자와 사법제도.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하죠. 물론 우리나라도 많이 이 가정폭력이나 학대에 대해서 사법기관이 아주 예민하게 개입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좀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경향성들이 있어서 어쨌든 사법제도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기도 해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잘 되는 부분은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4부에서는 학대하는 남자를 변화시키기.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다렸던 내용들인데요. 사실은 생각보다는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거나 아주 자세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되게 아쉬운 부분이었긴 하지만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 일에 있어서 개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있겠느냐만, 사실은 생각보다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13장에서는 학대하는 남자의 구조, 14장에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변화 과정, 15장에서는 학대 없는 세상 만들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이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 책의 내용들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자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학대의 징후란 이런 것들이다. 무시하는 일이 잦아진다. 초기에 보여줬던 관대함이 점차 이기심으로 변해간다. 짜증이 나거나 자기 주장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거친 언어가 폭발한다. 불만의 화살이 여자 쪽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여자의 잘못인 것 같다. 무엇이 최선인지를 그가 더 잘 알고 있다는 태도가 심해진다. 그리고 많은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두려움과 위협감이 증가한다. 그러나 동시에 여자는 때때로 남자친구가 배려심이 많고 애정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한다. 그래서 그가 왜 화를 내는지 알고 싶어하고, 그럼으로써 그가 심한 감정 기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복잡한 그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정교한 퍼즐을 막으려고 다양한 시도를 한다 라고 하면서, 학대하는 남자들은 바로 이런 특징들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학대라는 것은 꼭 신체적인 학대에 국한해서가 아닙니다. 정서적인 학대. 그러니까 사법제도가 발전하면서 신체적인 학대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기는 합니다만 예전보다는 그렇다는 거고요. 하지만 정서적인 학대는 사실은 예전보다 더 심해지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학대는 우리의 생활에서 일상적인데요.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요즘에 많이 이제 계속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 표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물화, 이런 표현이 하는데요. 사물화는 학대하는 남자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상태가 악화되는 중요한 원인이다. 사물화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감정과 생각, 쉽게 말해서 어떤 누구도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고유한 그 사람만의 감정이 있다는 것, 그 사람만의 존중받아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도구 취급하는 것이 바로 사물화죠. 그래서 그의 양심이 한 단계의 잔혹함 또는 폭력에 적응이 됨에 따라 그는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그녀를 사물화시킴으로써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인 죄의식과 감정이입에 무뎌진다. 그래서 밤에 다시 깨끗해진 양심으로 잠을 잘 수 있다. 여러분, 종이를 쓰려고 꺼냈는데 종이에 뭐가 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죄책감을 갖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종이는 그냥 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대하는 남자들도 여성을 사물로 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죄책감이나 어떤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학대가 끝나면 아주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물화인데요. 물론 사물화는 학대하는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겪는 갑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표적인 또 사물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학대하는 남자들도 여성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 이 책을 왜 보지 못했나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러나 아주 적은 수의 학대하는 남자들은 아마도 21명 중 1명꼴, 뭐 20명 중 1명꼴이라고 하면은 5% 정도가 되겠죠. 자아도취증이나 경계선 성격장애. 사실은 이 번역가가 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나르시시즘을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 같은데요. 자기애상 성격이나 경계선 성격 같은 심리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나쁜 행동을 의식해서 차단한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성격장애 때문에 여성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한 5%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그동안 많은 어떤 그런 여성들을 학대하는 그런 남자들을 생각했을 때 이들은 좀 성격장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신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단서 중 하나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행동하는지를 눈여겨보는 것이다. 만약 그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가 배우자와 관련된 상황에 국한되어 있다면 그는 학대하는 남자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래, 그렇구나. 쉽게 말해서 경계선 성격이나 자기애성 성격은 그런 어떤 성격장애로 일어나는 어떤 폭력적인 거나 공격성은요, 자신의 배우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사실 저는 그냥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너무나 당연히 성격장애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이걸 보고 나니까 그러면은 진짜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이런 성격장애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학대하는 남자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학대하는 남자들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에게는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꿈꿔온 그림이 있다. 그 그림에서 여자는 남자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섹시하고 아름다우며 그녀 자신의 욕구는 없고 남자의 총명함과 매력에 경외심을 보인다. 그는 자기를 보살펴주고 그가 하는 일에 전혀 불평하지 않고 그녀 자신의 삶의 절망과 불행 때문에 남자의 삶을 우울하게 하지 않는 그런 여자를 원한다. 학대하는 남자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환상을 새로 만난 여자친구에게는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사실 스스로도 자신의 환상을 되게 의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그녀를 여자친구로 보기보다는 개인 비서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다. 이 저자는 학대하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신념과 믿음,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게 단순하게 어떤 심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일종의 가치관의 문제랄까요?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왜곡, 어떤 무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압축된 결과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책은 무엇보다 학대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대처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읽을수록 이 책을 좀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학대하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이 저자가 또 했던 얘기 중에 또 눈에 띄는 거는요, 어떤 심리학자들은 학대가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또 학대를 반복하는 거다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대를 당했던 사람들 중에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있는데, 여자가 자신이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다고 다른 이성 학대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어린 시절의 상처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남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왜곡된 생각, 판타지 이런 것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학대하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모임이나 프로그램이 있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전에 제가 알코올 공동체에 있을 때는 그런 술 때문에 아내를 이렇게 폭행했던 그런 분들은 치료 공동체로 이렇게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줬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분들은 알코올 문제
알코올이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치료 공동체가 알코올 공동체가 아니라 이런 미국에서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처럼 학대하는 남자들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좀 모임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남자친구 혹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힘드시다거나 남자친구가 나를 하나의 어떤 온전한 인격체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나 혹은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비서 정도로 생각하지 않나 싶으시다면 어쩌면 그분은 학대하는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르고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심리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 또 가정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 번쯤 꼭 필독해야 될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번역가가 이 심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 용어들은 조금 불편하지만요, 뭐 전반적으로 읽어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책입니다. 자, 그 남자는 도대체 왜 그럴까? 강압적이고 학대하는 남자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일독을 권합니다.